네, 지금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세미나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개회식에 들어가서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국토 연구에 관한 최고봉인 국토연구원하고 오늘 조금 전에 MOU를 체결하고 또 세미나까지 같이 동시에 열리게 돼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작에 만나야 될 그 양 기관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기현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관계자 여러분도 오셔서 이제 감사하고 또 MOU를 체결했으니까 작은 일도 내 식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MOU 체결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작에 우리가 좀 만났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1978년에 설립이 돼서 국민 대부분이 하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연구 기관입니다. 제가 빨리 만났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그래도 이제 지금 만난 건 다행이다 싶은 것이 이제 우리 입법조사처가 어쩌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입법내용 분석서를 첨부하는 그 국회의원. 그래서 더 좋은 법률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법대로만 살면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治사회를 갖다가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좋은 법이 나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제도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끼쳐지며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국민적 편익이라든가 공공성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 또는 이해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분석서가 아주 과학적인 분석서가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보다 더 제대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법안 상정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 생활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국토, 주택, 교통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의 핵심이 또 국토연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그 막강한 그 국토해양팀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잘 확보해서 입법 내용 분석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국토연구원하고 서로 같이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입장에서도 법을 좀 제대로 좀 고쳐가지고 해야지 국민들의 삶의 안정적 주거 삶이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 할 때 가장 그 손을 가까이 펼칠 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공론화를 하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쪽 기관이 참 제때 제대로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MOU 체결도 의미가 있고 또 바로 그냥 MOU 체결하자마자 바로 세미나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양 기관이 MOU 하면 보통 형식적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실질적인 그 생산, 실용적인 그 오늘 행사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그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한 분 한 분 소개했는데 저도 좀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거명을 좀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그 장경석 그 입법조사처 선임 연구관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전성재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자장을 맡아주신 서울시립대 오동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을 맡아주시는 박인숙 입법조사관님, 그 다음에 박청규 국토연구원 본부장님,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 기자님, 이진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님, 전재식 건국대 교수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첫 세미나지만은 좋은 결실을 맺어서 양 기관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바로 국민들한테 이런 것이 간다라는 걸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생산적인 세미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국토연구원에 취임한 지가 이제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통을 강화하자, 두 번째가 선제적으로 연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활용도를 제고하자. 이 세 가지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시민단체 최근에는 이제 민간 오늘도 나오시는 뭐 협회에서도 나오시고 하는데 그런 쪽하고 소통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 어떤 결과물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입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공약이라든가 정책 과제도 상당수가 그 입법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입법 여건 상황에서 우리 연구의 질도 좀 높이고 이 연구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좀 더 알리고 입법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내모여 맺고 세미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아무리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도 국민들한테 바로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협회한테도 좋은 얘기를 듣지만은 국민들 의견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걸러서 들어오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입법조사처의 얘기, 입법부에서는 국민들을 바로 접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 개별 의원들한테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례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용도 제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쓸데없이 박혀 있고 쌓여 있고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여기하고 같이 널리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채널도 같이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리 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지 1년 1개월이 지났어야 이제 이런 자그마한 결실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뭐 하나의 자그마한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사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 돼야 국민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고 주거 안정 또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 주택 공급들도 시장 안정하에서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의 중요한 축으로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발표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 어떤 틀 구조화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오늘 발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차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 구조 또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식화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이 어떻게 제도화돼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책의 기대 효과를 보고 이 기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향후 정책 과제, 더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 등의 어떤 불안이 반복되고 있더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더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시장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다시 급등했다, 급락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잘 아시겠지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서울의 신축 인기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 측면입니다. 준공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인허가와 착공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을 증가했고 23년도에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준 자체가 크게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주택 재고에서의 노후주택 문제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중이 빠르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멸실, 노후주택이 이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철거가 되거나 멸실이 되는 것들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멸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22년에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재정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결국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별 유형별로 다차원적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아파트, 비아파트, 인기지역, 비인기지역, 신축,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주택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높아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지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준공은 안정적이지만 그리고 미분양 주택은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고 지방 중심으로 심각하다. 그리고 노후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멸실 물량은 정체되거나 최근 들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더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정책 여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변화,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 정책은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현장을 되게 좋아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참여 관찰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과 직접 부딪혀서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정책에 반응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시장 현장을 누비면서 크게 느꼈던 한 가지가 상반되는 두 가지 기대, 인식 또는 감정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그래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데 곧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인식이 또는 믿음이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여건이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호의적인 요건, 그쪽을 뒷받침하는 여건으로 변화되는 순간 빠르게 시장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택 재고를 일단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최근 2020년을 전후해서 영국의 주택 정책집이나 독일, 호주의 주택 정책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영국 정부가 발표했던 하우징 화이트 페이퍼에서 총 4개의 섹션을 5개의 섹션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섹션이 주택 공급을 어떻게 빠르게 확대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정부에서도 이런 형태로 주택 공급의 확대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뭐 학술적으로 봤을 때도 1990년에 하버드대학교 아파가 교수가 쓴 Which Housing Policy is Best라는 논문에서도 그때 주택 정책의 효과가 다르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나 지역에서는 대출이나 아니면 주거비 지원과 같은 정책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학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택시장 불안의 반복에 대응해서 정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에 대응하는 것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불안이 심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높을 때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재정비 활성화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주택 재정비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후 주택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주택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재정비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여건 변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실은 정체되거나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순차적으로 주택 재고를 오래된 노후주택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시점 하에서 정부도 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이 부동산 금융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정책에서도 4개의 섹션이 주택 공급 확대인데 나머지 1개의 섹션이 우리나라 정책과 비슷한 금융과 세제 쪽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논리인즉슨 주택 공급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집을 사기 어렵거나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가구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 개선이나 세제 개선, 세제 개편과 같은 그런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정책 목표인 주거 안정 실현, 저출생 완화 그리고 거시 경제 안정이나 약간 거시적인 목표까지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택지 공급 확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유도,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 있었고요. 주택 재정비 활성화 관련해서는 재정비 사업 활성화나 행정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강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며 갈등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취득세 완화 감면, 보유세 부담 완화, 그리고 소형주택 관련 세제 혜택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출산 가구의 지원 강화, 그리고 선인 전월세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많은 부분 집중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은 어떻게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과 세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정책 구조와 현황의 틀 하에서 여러 가지 종합 정책을 제도 개선을 담아 발표를 했고 또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정 등 세부적인 정책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크게 카테고라이징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 정책으로 나누고 수요 정책의 경우에는 세제 금융 제도 개선 그리고 공급 정책은 세제 금융 공급 제도 정비 사업 등으로 분류해서 제도화 수준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도화 수준은 1단계로는 정책은 발표되었지만 아직 검토 수준에 머무른 단계. 2단계는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마련되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 집행은 되지 않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실행되고 있는 단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수요 부분의 세정 정책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확대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은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이 시행 중이었습니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은 아직 법 개정 및 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 정책 부분에서 금융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민 임차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몇몇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지원센터 신설이나 주거급여 수요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정책들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제도 개선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급 정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건설 사업자에 대한 PF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은 시행까지 완료가 된 반면에 매입 임대 재개나 원시 취득세 감면 그리고 단기 등록 임대 재개 등 몇몇 정책들은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택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은 시행 중이지만 주택 사업 관련 인증 제도 개선이나 학교 영지법 개선 등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절차에 대한 통합 심의, 공적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은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 중인 반면에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감면 등의 정책들은 아직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제 제도 추진 사항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주택 정책의 틀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시행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중요한 정책들 포함해서 일부들은 아직 계류 중이거나 법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발표된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들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기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속 검토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주택 정책의 향후 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책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정부 정책은 현재 시장 여건에 대응해서 적절한 방향을 잡고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표된 정책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종교화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 발표된 정책 방안 간의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다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이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책 방안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것보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연계만 잘하더라도 또는 연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화 시키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통합적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성과 점검 및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즉 발표하고 난 뒤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까지 갔는지 그리고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 과정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주택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관련 정책은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및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바람직한 조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재정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업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교화가 더 필요할까? 이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질문으로서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주택 경기에 관계없이 공공기업 부담 완화가 적용 가능한가?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틀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 사실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걸 감안할 때 경기에 따른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볼 때는 공공기여 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재고주택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재정비의 사업의 필요성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나 국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베니핏이 많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이 재정비 사업이 너무 안 되는 시기에는 순차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를 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에는 당연히 공공기여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틀을 구성할 것인가. 사업 여건이 어려울 때는 공공기여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여건이 좋을 때는 부담을 늘려 적정 수준의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정교화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두 번째 예시는 재정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준 완화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 추진 기준을 강화해서 사업 자체에 진입을 못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기준을 완화를 한 결과가 과연 재정비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질문으로서 성공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사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기준을 완화해서 다수의 조합이 설립이 된 이후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는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역량 자체도 너무 많은 조합들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분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기준이나 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전에 그 사업성이나 가구별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그 바탕에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다면 사실 사업성이 나쁘다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할게요 이런 조합은 많지 않거든요. 투명하게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충분히 줄 수 있다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도면 할 만하겠다는 조합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가능성이 높은 조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더 좋은 많은 비율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서 더 좋은 성공적인 사례로 확산이 되기도 쉬울 뿐더러 행정적으로도 그 사업성이 높은 사업 지구들에 좀 더 집중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화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연계 강화 부분입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발표된 정책 방안 간 연계 및 통합적 접근 강화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책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더 연계를 해서 효과를 높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행하고 있는 청년 드림 청약 통장과 나눔형 지분형 주택의 연계 부분입니다. 청년의 초기 구입 부담을 줄여서 선택권을 확대하되 주택 구입 시 대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서 공급을 다양한 공급 방안의 하나로서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청년 드림 청약 통장과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드림 청약 통장만 써서 대출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초기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분형 주택으로만 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부담이 굉장히 높아서 좁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초기 부담은 대출만 의존하는 것보다 줄이되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주택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탄소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연계한 미래형 주택 공급이나 주거지 개발도 추진해 볼
추진하는 방안들도 조금 더 연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국 리즈의 클라이밋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영국 리즈 도심에 조성된 친환경 저탄소 주거 단지인데 영국 시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친환경 주택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데 리즈 시내 에어강 주변에 브라운필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친환경 제로 에너지 주택을 600호를 건설하되 건설 주택 중 일부는 리저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0호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영국의 스케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형태로 좀 연계를 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미래의 주거상을 보여주거나 또 이런 쪽으로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정책들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 상황 성과 점검 및 조정입니다. 정책의 발표 및 시행 후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그 성과는 무엇이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점검 및 조정체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일의 경우에는 밑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중장기 주택 정책을 2018년에 발표한 이후에 이에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20년에 정책 시행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제화가 됐거나 예산이 얼마가 배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연구책을 맡아서 시행했던 시장 참여자 행태를 반영한 정책 대응 체계 구축에서 제시했던 방안인데 결국 여러 가지 효과 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동출해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한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 이런 성과 점검 및 조정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예시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집행 및 성과 도출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성과 점검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늘 저희 여기에 참여한 양기관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협력 그리고 상호 보완에 기반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대 효과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주택 정책의 미시적 의미, 물리적 건축 주택의 의미라고 했을 때 보통 이와 관련된 많은 이론적인 서적들 뭐 미닝 오브 하우징이라든지 참판에 이런 서적에서 여러 가지 서적을 검토를 해서 도출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주택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건축물, 또 생활공간, 가계자산, 그리고 희망과 이상향, 소위 말하는 드림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의 미시적 개인이나 가구들이 가지는 주택의 미시적 의미 인식에 부응하는 주택 정책을 통해서 물리적 건축물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그리고 생활 공간으로서 편리하게 첨단 기술을 접목시킬 것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가계 자산으로서는 안정된 게 높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높아지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안정된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계 자산으로서 안정되게 그리고 희망과 이상향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유형과 입지의 주택을 원할 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주택의 의미에 충실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 정책의 거시적 의의를 달성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실현과 저출생 완화 그리고 거시 경제 안정까지 주택 정책의 거시적 의의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현황과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 정책의 세밀화 그리고 연계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완을 한다면은 결국 여기서 제시한 주택의 의미에 충실하고 거시적 의의에 부응하는 주택 정책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 정교화 및 추진사항 점검과 조정이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성재 연구위원님의 아주 뜨거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께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시 주거 분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일하고 있는 장경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입법 영향 분석과 관련된 주거 정책의 과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성재 박사님 그 발표문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어떤 발표를 할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있고 또 앞으로 좀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주제들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의 어떤 입법 역량을 좀 강화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좀 국회 안에 도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법 영향 분석 사업단이라는 조직에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TF 조직이긴 아직은 이제 TF 조직이지만 이제 그 조직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가져오게 될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 또 그 연구 분야에서의 또 주목해야 될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정책과 연구, 정책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제화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대비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전성재 박사님께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또 많이 해주셨고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안 하고 좀 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게 오늘 발표 주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주택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내 부동산 관련된 법률안들이 어떤 식으로 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외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떤 요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법 영향 분석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주거 분야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 그와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난달 말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담당자분께서 나오셨습니다만은 제 3차 장기 주택 종합계획 주거 기본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그 계획을 하는 장기 주택 종합계획인데 거기 이제 11페이지에 보면은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 세미나 준비를 시작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국민 주거 안정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써 있듯이 국민들이 이제 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주거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또 이주 등과 같은 어떤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이 없지 않고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주택 가격이 이 정도는 좀 내 소득은 이 정도 오를 것 같고 주택 가격 상황을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든지 그런 이제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주거 안정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택 부문을 보면은 90% 이상이 주택 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거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체 주택 부문 중에 약 한 8% 남짓이 공공임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90% 정도는 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한다. 주택을 사기도 하고 임차를 하기도 하고 또 주택을 팔기도 하고 주택을 임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90% 이상은 주택 시장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택 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또 앞에 전성재 박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법률과 제도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이 주거 안정이라는 게 실현될 것인가?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 소비, 공급 등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국민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도 어렵게 되면 그러면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게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와 관련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 근무한 지 15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 지난 국회 그 기간 동안 보면은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의원 법률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16대 국회 2000년도에서 2004년도에 있었던 16대 국회 때 의원 법률안이 1654건, 51건 정도 됐었는데 지난 이제 21대 국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있었던 21대 국회에는 23,688건, 즉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14.3배가 늘어나게 됐고요. 이거를 그냥 365일 이렇게 4년 동안을 이제 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약 하루에 공휴일 다 포함해서 한 18건 이상의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좋으냐 나쁘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부분이 있죠. 좋은 점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입법 수요를 정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저렇게 많은 법률안들이 그러면 정말 준비가 된 법률안일까 하는 이제 국민적 의구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법 과정,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 또 만들어서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된 과정, 이 각 단계들을 정밀하게 좀 살펴보아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고 또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입법 영향 분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이제 법률 및 법률안의 영향을 사후 또는 사전적으로 과학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예측 분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기 전에는 입법의 아이디어나 입법 초안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 저희 이제 입법조사처가 그런 업무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좋은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발의 후 또 이제 발의가 된 이후에는 발의하려는 법률안 또는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조금은 체계적으로 리뷰를 해서 이게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이 시행된 과정에서는 이 해당 법률이 원래 애초에 목표했던 입법 목적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팔로우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법률의 또 다른 제정 혹은 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사전 입법,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2대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 모두 개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가 됐었고 지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6건의 법률안하고 국회의장님 의견 제시 건으로 해서 7건 정도의 입법 영향 분석 관련된 이제 입법 논의가 있었다가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벌써 3건 정도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법률안들이 발의는 됐는데 이제 제도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법률안은 이제 윤재욱 의원, 박성준 의원,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제 각각 대표 발의하신 법률안인데 윤재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법률안,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법인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 전에 입법조사처로 하여금 사전 입법 영향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박성준 의원안은 이제 규제 법률안이라고 특별히 딱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 전 혹은 발의한 후에라도 입법조사처에 입법 영향 분석을 요구하게 되면 입법조사처가 그 해당되는 분석을 해서 의원실에 제공을 하고 의원실은 그것을 발의하는 법률안 혹은 이제 심사 중인 법률안에 첨부해서 부속 서류를 낼 것인지 여부도 결정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안은 뭐 어떤 법률안인지를 막론해서 입법에 어떤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 영향 분석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결과를 보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통 공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무 사항으로 할 것인지 의원이 재량으로 할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어떤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거 부동산 관련된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익숙한 이 법률안을 좀 보면은 뭐 좀 너무 러프한 거긴 합니다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률안들이 한 2,000건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넘거나 부족히 적었거나.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보다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98% 21대 국회에서 98%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 법률안의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 법률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원님이 그냥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절차들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관련된 법률안을 22대 국회 법률안으로 좀 한정을 해가지고 특히 규제 법률안은 어떤 것인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서 주거 관련된 것 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봤더니 한 200여 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주택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또 시장에 대한 규제 등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 또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법률 또 공인중개사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이런 이제 이런 법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개정 요구들이 많고 그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합치면 202건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으로만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문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건 이제 그 소관 부처는 법무부이거든요.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한 12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여 건 남짓 되는 것이 이제 주거 부문에서 어떤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 내용을 포함하든 뭐 포함하지 않든 만약 입법 영향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신 우리 박인숙 박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조사처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 부분에 있어서 입법 영향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범 보고서 작업들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입법 영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하는 가운데 외국 사례도 보고 외국에서 이제 유럽 의회라든지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이제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좀 오래전부터 발전해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보고 우리가 2010년도 정도부터 사전 입법은 아니지만 사후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십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준적인 목차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입법 영향 분석은 이제 크게 봐서는 앞에 요약표가 붙고 첫 번째는 제 1장에서는 분석 대상, 2장에서는 입법 영향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입법 영향 분석은 첫 번째로는 주요 영향, 그 해당되는 법률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할 만한 입법이냐라는 거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주요한 어떤 법률안이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 영향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입법조사처가 3개 실 단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팀별로 또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조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분야별 영향 분석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해관계자 의견인데 사실 주택 부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그 부문도 적지요. 건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임대, 또 매매, 중개, 또 이게 이제 주택 부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주택 부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사, 도배장판, 청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주택 관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주택 주거 분야에서는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들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들의 유사한 어떤 입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입법화된 사례들이 있는지도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 독일 의회라든지 오스트리아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실제 해당되는 법률이 시행됐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입법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언제쯤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지 어떤 기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지 하는 부분들도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박인숙 박사님이 작년에 이제 그 했던 작업인데요. 우리가 그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택의 사용 검사, 준공 이제 검사죠.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검사를 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 결과를 사업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제출하도록 몇 년 전에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성능에 대한 어떤 결과를 그 지자체 장한테만 줄 게 아니고 입주자도 좀 알게 해달라. 내가 어떤 주택인지 알고 우리처럼 이제 선분양 시스템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결과를 좀 알고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입법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이제 발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상 조항은 이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고 또 한편으로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르는 어떤 규제 유형은 신설이고 주요한 영향 분석은 사업 주체가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층간 소음을 저감하는 어떤 실효성을 제고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목적이고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여러 뭐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입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도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조직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업 주체한테 미치게 될 어떤 뭐 계략적인 비용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추산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의 어떤 편익이라고 하는 거를 계량화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전문가들한테 편익이라고 생각하는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도가 크냐
라는 정도로 물어봐가지고 요 시범 사업에서는 이제 그렇게 담았습니다만 어쨌든 답변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은 그 입주자한테 미치는 편익이 크고 또 사업 주체한테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법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했던 건 아닌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조항이 이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부터는 이제 올해 주택법으로 시행되는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 검사할 때 한 뭐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입주 예정자한테 주택 그 바닥 충격금의 어떤 성능을 수 분양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입법화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도 좀 적어봤고요. 사업 분석 제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표로서 바닥 충격금 관련된 이제 성능 검사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입주 지연에 따르는 지체 상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 사례인데요. 독일에서 재미난 입법이 있었더라고요. 독일의 경우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이제 독일 통일 이후에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목표들로 인해서 진행이 됐고 2003년도부터 입법 영향 분석 이제 게세츠 폴겐 압셰중 해가지고 이제 이 법률 용어만으로 보면 법률 결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입법 영향 평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입법 평가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죠. 그 위원회에서 여기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니까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법률안과 입법 영향 분석서를 이제 리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목차는 한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발표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목표 및 문제 및 목표, 해결 방안, 대안, 이행 비용에 법률 이행 비용에 따른 재정 지출, 또 경제적인 비용, 평가 기한, 기타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효율적인 행정 이거를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거를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독일에서도 공인중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제 주택 시장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좀 달랐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판매자, 그러니까 주택을 파는 사람 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구입자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의 어떤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래가액에 여기 나와 있어지 7.14%나 돼.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중개 수수료가 맥시멈 0.9% 정도 요율의 그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0.9% 정도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 여기는 7.14%나 돼. 그래서 이제 신규로 주택 구매하는 거를 꺼리게 되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개 수수료를 분분하는 법률안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대 5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5대 5로 비용 분담을 하도록. 위에 보면은 이제 중개소 수수료 부담하는 주체가 주마다 다른데 5개 주의 경우는 구매자가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해결 방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행 비용들을 보면은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 지불 제한 규정 5대 5로만 50%만 내라고 했으니까 이 판매자의 경우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또 구입자의 경우는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입법영향 분석서로 제안이 됐고 이것이 결국은 독일 민법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의회에서는 이거는 뭐 주택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던 거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이제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상으로 볼 때 우리가 입법조사처 가려고 하는 건 어널리시스고 유럽 의회에서 하는 거는 어세스먼트인데 그러니까 용어상의 정의로만 뜻으로만 놓고 보면 어세스먼트는 이렇게 자루 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는 평가의 의미가 강한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도 만들어 가지고 대안들 간의 비교 분석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입법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안들이 쏟아지는 이런 입법 과정과 입법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이제 제출한 법률안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그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목차들은 이제 여기 조치의 필요성, 해결책, 대안을 분석하는 대안별 영향 평가, 후속 조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굉장히 이제 사실 볼륨도 두껍죠. 뭐 200~3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로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주거 부문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 부문은 다른 부분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주거 기본법을 통해서 주거 정책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나 원칙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 3조의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주거기본법에서 이제 처음으로 주거권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들을 개략적으로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법률에서 담고 있죠.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고 뭐 수십 개의 법들이 있고 또 법보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주거 부문은 굉장히 많은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냥 러프하게만 보더라도 수요를 담당하는 부분, 가구 수요, 금융도 민간 가계 금융, 사업자 금융, 공적 금융, 또 공급도 토지와 관련된 공급, 또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는 조세 수입으로 귀결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니까 이제 정부가 세수 결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주거 입법 영향 분석과 관련된 이제 개념과 앞에 여러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또 전성재 박사님의 결론과도 또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주거 부문이 시장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나 수요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택의 수요나 공급, 기본 현황,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핵심적인 연구를 하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이제 싱크탱크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어떤 성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얼마간 상승할 거냐, 얼마가 하락할 거냐 하는 그 정확값을 예측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뭐 수학적인 모델들을 많이 해보신 여기 이태리 박사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연구자이신데 사실은 이제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요 공급에 관한 영향을 보여주는 유용한 분석 정도로 범위를 좀 뭐 한정한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입법 영향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좀 참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요구들이나 입법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어떤 이해관계 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같이 링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달 말에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되는 여러 협회들을 하고 입법 영향 분석과 관련돼서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건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세부 영향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 주거 기본법에 나타난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들이 어느 정도 좀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책을 피웠을 때 주거 기본법에 물론 주거 기본법에 여러 원칙들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원칙으로 제시된 것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해줄 수 있다면 한쪽만 좀 바라보지 않고 좀 균형 잡힌 그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와 통계의 유기적 종합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부문 전문 기관 인력들과 유기적 소통하는 거, 오늘 같은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 체계화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분야의 그 뭐 앞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주거 분야의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이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법 과정들을 보면은 가치 갈등을 내재한 그런 입법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대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에 너무 몰두된다기보다는 그거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토, 도시, 교통, 주거 또 인프라 관련된 연구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우리 안장훈 기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훈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동산을 2002년부터 부동산을 쭉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넘게 부동산 하면서 뭐 정권을 본다면 예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어떤 주택 시장의 20년이 넘는 뭐 역사라든가 이거를 저 역시 옆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함께 뭐 3년이면 풍을 넘는다는데 저는 뭐 20년이 넘게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을 취재하고 관련 기사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풍을 넘는 정도도 못 될 정도로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그 이제 그 이 주택 정책과 관련된 입법 그 과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그 기자로서 또 취재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라든가 또 제 개인적인 생각 또 바람 이런 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입법을 하나하나 어떤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먼저 지금 현재 그 앞서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정책의 상당수나 또 대부분은 이 입법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과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라는 거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고하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여소야대가 그 주택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호기로 활용한다라면은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이든지 정부의 정책이 그냥 일변도로 완전히 그 어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야당 의원들 나오지도 않고 여당 의원들만으로 어차피 정족수를 채워서 다 통과해왔습니다. 그럼 또 잘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여소야다가 또 바뀌어서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또 반대로 앞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법들을 뒤집고 뭐 바꾸고 폐지하고 완화하고 또 뭐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현재 국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온 가장 큰 주요한 요인 가운데 주범 가운데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대로 여소야대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것이 그냥 그 일변도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야 되고 여야가 소위 말해서 합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필요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양보도 있어야 될 테고요. 만약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여도 야도 손을 들어서 만든 법안이라면은 아마 그거는 쉽게 바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소야대 속에서 서로 충분히
합의해서 마련돼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거나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정적인 주택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와 함께 정부든 여든 주택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과거에는 발표하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 여소야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게 중간에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뀌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또 더 세게 되기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초의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는 너무 자신 있게, 너무 일사천리적으로 될 것이라는 식의 어떤 섣부른 기대 심리라든가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 그런 입법 과정이라든가 그런 법안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그 주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안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인 것 같은데요. 안정은 제가 앞서 말했는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5년이 아니라 한 정부나 한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 부분은 지금 국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지금 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코로나 이전 정고점을 넘어섰고 영국도 거의 근접했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주택 부족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금 다 엄청나게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루속히 신속하게 입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역시 너무 이전과 반대로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법안 제대로 실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여야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완화를 했다가 또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또 폐지도 들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락가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앞서 발표하신 부분에도 있었는데 영국의 예외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온 곳이 개발 호재라든가 개발 호재가 늘려 있고 온 곳이 이를테면은 지금 개발 청사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개발도 필요하고 주택 건립과 주택 건설이 확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기후 위기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탄소 미래형 주택 공급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금 세대를 생각하면 지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저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화근이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입법 영향 분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각종 법안들을 공부하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자료가 바로 지금 법률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게 전문위원들이나 이분들께서 내신 검토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다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수박 그달기 같은 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부라든가 어떤 이런 입맛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중요한 이런 법안의 경우에 그 배경과 사후의 영향과 그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각종 쟁점과 논란들을 조금 어떤 당파적인 이해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된 그런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공개되거나 공급돼야 되는 데서는 저 역시 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제도화되거나 입법화되거나 또는 그것들이 좀 제대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토론자들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한번 시도해 보고요. 시간이 안 되면 중략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 기자님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뭐 합리성이 있고 없고에 무관하게 일단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입법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이나 이런 방향성에 이렇게 미스매치가 생겨서 항상 쉽지 않다. 정권이 또 바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또 하나는 여야의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쭉 추진해야만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 또 그다음에 입법 영향 분석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안 검토 보고서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좀 어떤 체계가 잡힌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등등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제가 건국대 전재식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건국대 전재식입니다. 저는 오늘 두 발제자 분께서 이렇게 주택 공급 정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제 현 시점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 맥락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많이 배워가는 이제 시간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 같은 이제 연구자, 조사자 혹은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 그냥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분석 결과가 우리 이제 입법 과정에서 사실은 좀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 정책 수립이나 개선 과정에서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런 이제 영향평가 분석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보다 이제 타당하고 어떤 신뢰성 있는 이제 발의안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혹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제 그 입법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방법론이 사실은 조금 고민이 가장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의도는 너무 좋고 이제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발의안마다 이제 그 사안의 성격이 상당히 다 다를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영향의 그 범위나 규모도 상당히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소위 이제 지침안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용 편익 분석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분석 방법이 우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존의 다른 이제 유사한 이제 분야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또 많이 참고하셔서 좀 좋은 이 영향 분석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저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발표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번에 담겨서 발표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내용의 영향이나 그 효과를 이제 순수하게 이제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국토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하신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전성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입법 영향 평가와 분석과 별개로 이제 입법 영향 평가 유럽의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정책 효과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국토연구원에서 많이 담당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입법 영향 분석 도입이
제도가 이제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입법 환경이 이제 선진화되고 더 좋은 이제 법안이 발의되는데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두 기관의 협업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 교수님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입법 영향 평가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 또 그리고 입법 영향 평가 보고서를 만약에 작성을 할 때 좀 관련 지침을 좀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 특히 관련 다른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벤치마킹해서 정형화시키고 정교화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와의 오늘 MOU가 아주 시기적절했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우리 국토연구원의 박청규 박사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의 박청규입니다. 먼저 이제 국토연구원의 일원으로서 국회 입법조사처랑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념 세미나에서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입법조사처의 입법 영향 분석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저는 연구로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연구자로서 이것도 연구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또 그런 생각을 좀 깊이 좀 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발제 내용을 보면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딱 2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는 고도화를 잘하자. 그러니까 장경석 박사님 원고에서 세련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우리가 고도화를 좀 해야 된다. 입법 과정이라든지 정책화하는 과정에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전성재 박사님은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의 의의가 거기 이 2가지 키워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부동산 주택 분야에서는 이런 고도화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 기자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대전환기를 좀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가구 구조 변화하고 있죠. 그럼 수요 체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 주택 선호 체계도 다 변화했어요. 아파트 선호 체계도 다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용도 높지, 그다음에 위험도 리스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체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면서 주택 시장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도 변할 거고, 일종의 저는 대전환기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관성에 좀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 제도라든지 그런 규제 같은 게 보면 예전에 80, 90년대 만들어진 게 많아요.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체계로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걸 다시 도입하고 하기에는 너무 또 옛날의 관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옛날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물론 양 부족합니다. 양 부족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질이 부족한 시대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런 시대 상황에 맞게끔 빨리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입법 영향 분석이든지 저희가 하는 부동산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이런 걸 담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입법이든 하여튼 정책을 뭔가 고안해야 되는 작업에서 이게 지금 변화된 여건에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선안이 현재에는 부합하겠지만 미래에도 부합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평가라든지 하여튼 연구에서도 좀 이런 좀 단기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우리가 봐야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계, 그 윈도우 자체를 조금 더 넓혀 보면서 이런 평가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동산 시장에는 이해관계자도 많고, 또 미래라는 것 자체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단계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유연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체를 좀 그런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단계별로 하다 보면 솔직히 뭐 미래는 예측하기 힘드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대응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성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여튼 그런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좀 유연하게끔 단계별로 하는 좀 뭔가 지금 대전환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는 더욱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입법 영향 분석을 딱 보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분석과 편익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용과 편익이라는 물론 이제 우리 에타 같은 데 할 때 BC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통 숫자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낼 수 있는 것만 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정성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들을 발굴해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 큰 의의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근데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하지? 부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뭐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제도가 더 정교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까 뭐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뭐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게 보험이 있는가, 보증이 있는가, 공적 기관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또 뭔가 비용이 해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또 뭔가 더 정교화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 영향 분석 자체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에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또 그것도 하나의 연구 같아요. 연구인데 또 거기서 또 국토위원회 역할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빨리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이고 하여튼 저는 정책의 고도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 뭐 이런 평가에도 다 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좋은 말씀이지만 스킵을 하고 네 번째는 우리 입법조사처 박윤숙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박윤숙 입법조사관입니다. 먼저 뭐 발제해주신 분들 뭐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토론할 내용도 어쩌면 뭐 앞에서 토론해주셨던 분들이 왜 말씀과 뭐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거 정책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발제문에도 물론 들어가 있었지만 이 주거 부분의 제도나 정책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만큼 체감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주거 정책을 마련할 때 뭐 단순하게 뭐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대체로 어떤 정부 부처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공급 물량이라든가 세제라든가 뭐 금융 뭐 이런 분야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을 뭐 만들고 논의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뭐 발제문도 말씀하셨고 뭐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발표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주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국민의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끌어가야 할 정책인데 과연 이 정책이 분야별로 잘 뭐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고 논의하고 뭐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나 뭐 기구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런 행정적인 비용이나 사회적인 비용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주거 정책이 실제로 국민에게 와닿는 정말
체감되는 주거 정책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표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발표한 정책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물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어쨌든 오늘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구 협력을 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주거 정책에 관해서 예전보다 뭐 장경석 박사님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법률안의 내용 면에서도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한 조항을 개정하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법률안도 꽤 많이 오고 저희에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안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그 발행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첨부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요구서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국토연구원의 발간물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오늘의 이런 뭐 MOU 체결과 이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서로 국토연구원과 저희 입법조사처가 서로를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훨씬 더 양질의 주거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입법조사처 입장에서는 뭐 입법 영향 분석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보고서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할 때 저희가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식의 측면을 많이 국토연구원에서 보완을 지금까지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훨씬 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토연구원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국토연구원에서 추구하는 그 연구원의 뭐 취지라든가 목적이 정책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현장 중심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많이 부족한 그런 측면의 내용인데 그 부분을 국토연구원 쪽에서 많이 더 앞으로 축적되어 온 뭐 연구 결과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도 양질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뭐 개선하고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입장에서도 사실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이 어떤 제도적인 성과로 뭐 많은 국민들 혹은 이런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의 어떤 조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연구원의 발간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국민 삶의 질을 위한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처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굉장히 좋은 양질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두 분이 남아서 우리 민간 부분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부동산 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신 이진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진입니다. 일단 먼저 두 기관의 MOU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 내용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분들의 어떤 그 토론 내용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책이 나오고 시행되기까지의 어떤 얼마나 속도감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 내용 중에서 정책들의 이제 제도화 현황 부분, 전성재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부분하고 저는 이제 입법 영향 분석 제도 그 두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그러니까 발의부터 시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등등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기 전에 좀 보니까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24년 8월 88까지 18개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는데 그 안에 이제 정책 과제 수가 390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법 개정 사항이 26%, 그다음 시행령이 16%,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게 변동 사항이 한 51%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법 개정 사안의 과제 수가 확실히 줄었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중심으로 많이 이제 과제가 늘어났고, 그리고 발표 연도별 시행률도 좀 보니까 22년도에 발표한 거는 그래도 한 88% 정도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과 올해 발표한 거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이 시행되기까지 보통 한 10개월,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시행되기까지는 길어도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법안 발의보다는 어떤 정부 관점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는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굉장히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도.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못 느끼는 부분이 뭐 좀 미시적이긴 합니다만 금융적인 과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공급자 금융, 부동산 PF나 그리고 지금 이제 수요자 스트레스 DSR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가장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시행령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좀 이런 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입법영향제도 분석제도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 저희한테 규제 영향 분석 그런 의견 조회가 오면은 굉장히 정량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입법 그 영양 분석 제도에서 AHP 결과를 활용을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발의 후라면은 발의 후에 이게 분석이 된다라면은 수석 전문의 검토의 의견서와의 어떤 위계나 이런 또 소요 시간이 혹여나 더 뭐 규제로 다가오진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일단 뭐 우선 과제를 선정을 해서 조금 협력해 나가면서 또 저희도 사업을 저희 이제 업계도 공급을 잘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많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 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토부의 우리 문영훈 사무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성수 과장님 대신해서 온 주택정책과의 문영훈 사무관이고요. 정책 총괄 업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MOU 체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선 그 발제 두 개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일단 전성재 박사님이 이제 정책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22년 8월 16일에 이제 대책을 처음 발표하고 방금 이진 실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최근에 88 대책까지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저희끼리도 아까 전성재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정책 과제화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대부분 다 나온 것 같다.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추가적인 정책 과제나 개선 사항들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뭐 입법 과제라든지 아직 워킹이 되지 않은 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뭐 저희 과장님이나 뭐 실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발표한 것을 잘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내놓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발표한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작동 가능하게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손질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저희가 계속 뭐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대책 발표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 후속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체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공급자에 대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가 이제 PF 대출에 대해서 허그에서 보증을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가 계속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보증 한도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30조 원에서 35조 원까지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인면의 배경에는 이미 24조 원에 대한 보증이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분히 호응이 있고 잘 사용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거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뭐 활자랑 이런 걸 통해서는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것은 오늘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좀 되게 어려운 과제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법률을 예를 들면, 그 재건축 규제 완화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그거를 그 단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일기 신도시 정책 업무도 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일기 신도시 정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미 나이를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 되지 왜 굳이 재건축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단지에서 어떤 분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지만, 뭐 고령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편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대책을 통해서 발표하는 법률을 제외하고도 우리 아까도 그 뭐 현황표를 봤었는데 21대 국회에 뭐 법안이 한 2만 3천 개 정도 있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한 1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률에 있어서 그 법률의 영향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뭐 시간이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저희가 아까 제가 뭐 22년 8월에 이번 정부의 첫 대책을 발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대책명이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88 대책의 제명도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주거안정에 있고,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택공급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구 수가 줄고 인구 수가 줄어서 주택의 수요가 줄어든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주택과 좋은 주택을 원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결국 공급 사이드의 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많이 발표하게 되는 이면에는 주택 공급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주택 그 공급의 절차들을 봤을 때 인허가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88 대책을 통해서 제시를 하긴 했지만 뭐 장기 평균의 92%, 88%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하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착공 둘 다 2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아파트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주택 거래량의 50대 50을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아파트 공급 사이드가 굉장히 위축되었다라는 거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냐, 아파트 선호 현상을 넘어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처럼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선호 입지에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상승은
주로 이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어서는 결국 뭐 비아파트를 포함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2개의 절차가 각각 뭐 2, 3년씩 소요되는 절차들인데 이거를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요. 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올해 1월 10일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그 사업 시행인가 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안전진단 이제 절차에 대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뭐 지금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지만 발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그 비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문제 의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공공 신축 매입 약정, 그리고 이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이 단순히 뭐 방 한 칸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아파트형의 주택을 저희가 뭐 분양 전환형으로도 5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전체 총량에 대해서 한 11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을 좀 재구조화해서 저희가 뭐 비아파트 밀집 지역에 뭐 150억 규모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뭐 약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그리고 청년, 뭐 신혼출산 가구,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사다리 또는 주거 지원 패키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최근에 8월 30일 날 제3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괄해서 담았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88 대책 발표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후속 조치 이행에 좀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후속 조치 이행이 아까 이진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법 통과가 필요한 과제가 한 25%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과제들은 결국 법률의 통과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뭐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저희가 국회와의 좀 소통을 계속 강화하면서 하루빨리 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앞으로의 업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